안녕하십니까.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당사는 지난 분기부터 기존 인터넷 기반의 웹 방식이 아닌 유튜브 채널과 줌 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실적 발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접속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중계는 국문으로 발표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질의응답이 있으신 경우에는 줌으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는 국문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영문 시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줌으로 접속하셔서 잉글리시를 클릭하시면 통역이 제공됩니다. 상세한 접속 방법은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 2021년 연간 실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는 새롭게 선임된 그룹 CFO인 이태경 부사장, 그룹 CDO인 김명희 부사장과 그룹 CSSO인 고석헌 상무, 그리고 그룹 CMO인 허영택 부사장, 그룹 CRO인 방동건 부사장, 신한은행 CFO인 정상혁 부행장, 신한카드 CFO인 문동건 부사장,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CFO인 금성원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1년 연간 경영 실적에 대한 이태경 부사장과 김명희 부사장의 설명이 있은 후에 여러분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경 부사장의 2021년 연간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그룹 재무를 담당하게 된 CFO 이태경 부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당사 2021년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확산과 더불어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사는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주주 수익률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 자료 4페이지 그룹 경영 실적 하이라이트에서 2021년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한은 창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19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8년 연속으로 이익 규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년 중 발생한 희망퇴직 증가분 1,734억 원과 투자 상품 관련 손실 4,670억 원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경상적인 당기 순이익은 4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자이익은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자산 성장과 더불어 은행 기준 마진이 삽입이 개선됨에 따라 8,9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비이자 이익에서도 비은행 부분의 유가증권 및 수수료 순이익이 개선되어 이익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영업이익 경비율은 45.3%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퇴직 효과를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1.3%포인트 개선된 43.1%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경제 전반과 코로나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에 대비해서 충당을 추가로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 비용률은 전년 대비 14bp 개선된 27bp를 기록하여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당사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투자상품 손실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20년까지는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 국한하여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고객 신뢰 회복과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적 화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제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합리적으로 비용 인식이 가능해졌고 회계 기준상 손실액을 최대로 추정하여 2021년에 4,676억 원의 투자 상품 손실을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향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 말 기준 회계상 손실을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2, 3년에 걸쳐 세후 900억 원에서 최대 2천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당사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소싱부터 판매에 걸쳐 모든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 현황을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9조 5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84억 원, 1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은행 마진이 기중 4bp 개선되었고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은행 원화 대출이 9% 증가함에 기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룹 비이자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비이자이익은 3조 6,3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3억 원, 7.7%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 관련 비이자이익을 제외할 경우 비은행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이익은 2,921억 원, 12.3% 증가하였는데 아래표 세부사항을 보면 아시아 신탁의 신탁 보수 및 은행 퇴직연금 신탁 증가에 따른 신탁 수수료 증가 외에 외환 수수료, 투자금융 수수료, 그리고 리스 업무 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유가증권 및 외환 파생 관련 이익은 2,895억 원, 25% 증가하였는데 유가증권 매매익 및 금투 자기매매 호조에 기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판관비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5조 7,54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큰 규모의 희망퇴직 비용 2,681억 원을 제외하면 판관비 증가율은 7%입니다. 평년 대비 높은 증가율은 그룹 디지털 플랫폼 및 신사업 관련 광고 선전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을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등 신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퇴직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 경비율은 4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그룹 대손 충당금 전입액은 2020년 코로나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요인 소멸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28.3%, 3,94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 코로나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 등에 대비해서 1,879억 원을 추가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 비용률은 27bp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손 비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연체율도 우측표에서 보듯이 은행, 카드 모두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본 및 주요 이익 지표입니다. CET1 비율은 전년 말 대비 13bp 개선된 13%로 예상됩니다. 바젤 3 신용 리스크 개편 도입 전 기준의 CET1 비율은 11.8%로 예상됩니다. 한편 캐피탈, 자산 운용 등 ROE가 높은 사업에서의 수익 확대로 그룹 ROE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당사의 자본 증감 내역은 우측 하단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이익 기반 확립과 견고한 순이익 증가 등으로 자본 적정성과 수익성을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보통주 기말 배당금은 주당 1,400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전년도 분기 배당을 포함할 경우에는 1,960원으로 보통주 배당 성향은 25.2%, 우선주를 포함한 총 배당 성향은 26%입니다. 향후 분기 배당의 균등 지급 그리고 정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사업 부문별 성과입니다. 2021년 그룹 당기순이익 중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는 약 42% 수준입니다. 비은행 부문 내에서 캐피탈 및 금융 투자 등 자본시장 부문의 이익 비중이 40%로 확대되어 불확실한 경영 환경 하에서도 신한의 다변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1, 12페이지의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 선임된 CDO 김명희 부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지주 CDO 김명희 부사장입니다.
그룹 디지털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은 고객 접점 채널인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 경험 개선 및 생활 밀착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 솔과 카드 플레이의 MAU가 전년 대비 각각 25%, 28% 성장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은행은 특히 MZ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KBO 메타버스 야구장, 넥슨 카트라이더 등과 게미피케이션 기반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고 최근 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회의형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작년 10월 기존 페이 중심의 서비스에 다양한 라이프 영역 서비스를 융합한 플레이를 새롭게 런칭했고 최근 마이 NFT 등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 카드는 21년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함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투자와 라이프는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사는 뱅킹, 지불결제, 투자, 헬스케어 등 본업의 데이터를 접목해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AI 모션 인식 기반 홈 트레이닝 플랫폼인 하우핏, 금융사 최초로 출시한 배달앱 땡겨요 등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에서 과감한 시도를 통해 고객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디지털 커버리지와 디지털 채널로부터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룹은 디지털 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3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를 조성해 11개 기업에 1,730억 원을 투자하며 고객 접점을 제고하고 미래시장 선점 및 신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최초로 런칭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 랩을 통해 스타트업과 상생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에서 금융권 최다인 10개사가 선정되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그룹의 DT 가속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ICT 등 이종 업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 사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T와 4,400억 규모의 지분 수합 방식의 디지털 혈맹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등의 분야에서 금융과 통신을 뛰어넘는 디지털 컴퍼니로의 공동 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룹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뉴 비전을 선포했고 이는 고객 관점에서 디지털 컴퍼니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룹의 디지털 비전이기도 합니다. 3대 비전 필러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여 고객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사의 지속 가능 경영 활동과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프레시 2020에 따른 성과 지표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2022년 전망을 통해 당사에서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 기업 활동 활성화에 따른 중소기업 중심의 자산 성장, 민간 소비 회복에 따른 소비자 금융업 매출 개선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테이퍼링, 오미크론 등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건전성 악화, 유가증권 등 자본시장 부문의 성장세 정상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판관 및 증가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의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이자 이익 및 경기 변동에 따른 충당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 4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금리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과 대출 자산 성장으로 이자 이익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년에 이루어진 마진 개선과 자산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로 금년에도 상당 규모의 이자 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금리 상승으로 마진이 개선되고 자산 성장 효과가 감안된다면
금년도 이자이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정한 것에 따르면 기준금리 25bp 인상 시 은행 마진은 1년에 걸쳐 약 3에서 4bp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상 횟수를 고려하면 마진 개선은 전년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산 성장은 현재 은행 기준으로 5%대 중반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손실 흡수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및 코로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 종료 예정에 따라 2022년에는 추가적인 자산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2020년도에 보수적으로 잡은 집합평가 부도율은 2021년도에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경기 부진에 따라 부도율이 증가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둘째, 코로나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를 고려해서 유예차주 등 개별 평가에서 1,879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충분한 버퍼를 유지해 놓았습니다. 이후 페이지부터는 그룹과 주요 사회사들의 상세한 설명 자료와 주요 경영 지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손들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질문이 연결될 때까지 약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현대차 투자증권 김진상 연구위원이십니다. 김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사주를 조금 계획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M&A용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데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사주 매입할 때 일부 소각까지 감안해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판관비 증가가 희망퇴직을 제외하더라도 7%면은 높은 편이어서요. 물론 디지털 플랫폼 쪽에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타사에 비해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투자가 그렇게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어쨌든 증가율이 좀 높은 이유,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증가를 예상하시는지, 작년에 좀 하이 베이스에서 조금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그룹 CFO인 이태경 부사장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자본 정책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분기 배당은 전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정액으로 정례화 시킬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입한다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입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안 하고 저희가 실행할 때 그때 소통과 시장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죠. 예, 그다음에 판관비 관련해서는 저희 허영택 부사장께서 간단히 그다음에 디지털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MO 허영택입니다. 판관비 부분에서 저희가 특별히 좀 작년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명태 부분인데요. 과거의 명태는 주로 은행에서 이루어졌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그룹사 중에서 여러 회사가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카드사에도 했었고요. 특히 라이프에서 상당한 금액의 명태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캐피탈
이런 쪽에서도 안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판관비 증가가 조금 많은 걸로 보일 텐데 그런 요인을 제외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판관비 부분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증가할 변수는 현재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FA 대표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도 디지털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신성장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텐데요. 그래도 금년도의 CIR 레이쇼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CIR 레이쇼는 한 43.7%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비용 요인들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DB투자증권의 이병건 연구위원입니다. 이병건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DB금융투자 이병건입니다. 좋은 실적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뭐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 상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회계 처리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세후로는 뭐 900에서 2천억 원 정도, 이게 이제 어떤 종류고 어떤 스케줄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소비나 이런 쪽이 뭐 회복이 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R 규제를 하게 되면 대출 자산 쪽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하고 7월에 DSR 규제 강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출의 취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달금리 상승 그리고 DSR을 통한 대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금투 CFO인 금성원 상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CFO 금성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당금을 회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쌓았지만은 그 이후에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분조의 결정에서 실제로 보상률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있는 기초 자산들의 가치가 틀려지게 되면은 실제 평가되는 가격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향후 3년 이내 정도에서 아까 CFO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900억에서 대략 한 2천억 정도 사이까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카드 CFO 문동건 부사장입니다. 카드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각 금융사들, 금융그룹을 보게 되면 카드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삼중고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조달금리 상승 부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규제, 가맹점 수수료 등등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한카드가 준비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것에 대한 여러 부분들의 조달금리 상승, 그 다음에 DSR 규제, 각종 규제로 인한 부분, 또 가맹점 수수료 등등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절대적인 효과는 한 2천억 정도 수준 이상이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저희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예상을 되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께서도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회사 콜볼스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9년 1월 달에 보시게 되면 아마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기반 체력의 공관, 공고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신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해왔습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결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작년 말로 보면 약 40.9%가 비결제로 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그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위주의 그 대출 자산 부분들을 일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금융도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대출에 대한 자산 규모도 사실은 올해 말로 약 2021년 말로 1.6조인데 연말로 약 1.8조 이상을 가져갈 거고요. 오토 자산도 작년 말로 저희들이 7조인데 8조 이상을 계획하는 등 다원화된 사업으로 통한 수익 절대 규모 창출 역량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데이터 판매 사업이라든가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실질 수익화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 판매 수익으로 인해서 계약고가 100억 정도 이상의 계약고를 낳는 등의 신사업 다각화 각종 플랫폼 기반의 수수를 실질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룹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향해왔던 디지털 기반의 전략적인 비용 절감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1년도에 저희 회사가 디지털 정도 비용 절감으로 약 1,000억 정도를 실질 실현을 했고요. 올해는 1,200억 이상을 실현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룹차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는 AICC 등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보시게 되면 앞서 이야기가 좀 언급되었습니다만 희망퇴직도 저희 회사가 좀 과감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쪽에 보면 저희들 자회사가 4군데가 있는데 대손에 대한 우려들을 미리 선반영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대손 충당금 정책도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저 효과들이 올 한 해에 과감하게 실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실하게 여러 카드업사들 중에서 차별화된 성과들이 그동안 4년 이상의 준비된 결과물로 실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삼중고를 여러 가지 4년 이상 준비한 걸로 능히 극복해낼 수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JP모건증권의 조지현 이사님입니다. 조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이번 4분기 대손 전입액이 추가적인 코로나 관련된 이제 선반영된 금액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대손 전입액의 그 증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규제 당국에서 프로비전을 좀 강화하는 주문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회사별로 이렇게 매크로 어썸션이나 그러니까 프로비전 스탠다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과정을 기반으로 대손 프로비전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3월에 각종 금융지원책,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책이 이제 종료될 예정인데 관련된 익스포저나 그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프로비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컬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 이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CFO인 이태경 부사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타행과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타행 비교 자료가 그 NPL 커버리지 레이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타 은행에 비해서 낮은 걸로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NPL 레이쇼는 그 부실 여신에 대해서 충당금이 얼마 많이 쌓여 있느냐가 먼저 중요한데요. 그 부실 여신의 어떤 신용등급이나 담보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충당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NPL 자체에 대한 그 F2F 그 충당금 적립 상황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순한 커버리지 레이쇼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융전 종료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금융 종료 관련해서는 그 분할 상환유예 잔액 중에서 저희가 고위험으로 보고 있는 금액이 한 2천억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위험하다고 보는 금액은 더 신용 노출액이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 유예 잔액은 한 1,4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신용 노출액은 한 5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한 1,000억 원 수준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적립한 부분이 한 830억 추가 적립을 했고 기존에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충당금 잔액은 한 1,4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환 유예를 종료를 하더라도 저희가 기적립한 충당금으로 차주들이 부실화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매크로하게는 그 2020년도에 보수적으로 적립했던 그 부분을 저희가 2021년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의미는 저희가 관찰 기간을 뒤로 백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부도율 낮은 기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이 스페시픽한 이 차주들 상환유예에 들어간 차주들을 종료하는 것 외에도 차주들이 조금 더 부실화되는 부분도 매크로하게 반영이 됐고 아까 얘기한 그 830억 말고 또 별도로 저희가 개별 차주에 대해서도 부실화되는 걸 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현재 기준으로 충당금은 적립되어 있다고 보고요. 단지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에서는 약간의 리세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부담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PD가 높아지거나 또는 뭐 어떤 스페시픽한 차주가 확 가는 부분보다는 그냥 점진적으로 연체가 늘거나 등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상으로 충당금이 늘어난 부분은 먼저 이 경기 사이클상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경상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 부분 반영하면 충당금 적립은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 CRO 박농권입니다. 조금 그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포워드 루킹 크라이테리어를 의미하신 걸로 지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뭐 스테이지 2나 스테이지 3의 개별 평가보다는 지금 그 집합 평가에 적용하는 RC 리스크 컴포넌트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부도율은 포트폴리오 부도율은 지금 굉장히 최저 수준으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무빙으로 우리가 그 리스크 컴포넌트를 추정하게 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오는 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관찰 기간을 한 금융위기를 포함하도록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확장해서 아까 CFO 말씀하신 것처럼 환입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찰 기간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RC 추정해서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시티증권의 야페이 티안입니다. 야페이, your question, please. 안녕하십니까?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영업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략 그리고 또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산 건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면 이
로운 러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신한 생명 그리고 오렌지 생명에 대해서 이 두 보험사의 통합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FR17이 실현이 됐을 때 이 보험사의 영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파이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CMO 허영택입니다. 먼저 그 오렌지라이프하고 신한생명 합병의 효과를 좀 하고 IFR 17 도입 시 보험의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 저희가 신한라이프하고 통합을 하면서 일단 비용 요인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인데요. 유휴 인력에 대한 그 상당히 많은 규모의 그 희망퇴직을 해서 이게 세후로 한 566억. 그다음에 이 시스템, 이 통합 비용 등 400억이 한 968억 정도 작년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합병의 효과를 나타나기 위한 그 비용의 효과를 작년에 이미 이제 반영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금년부터는 이 합병에 따른 통합 비용 부분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 비용 5년 상각분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적어질 거고요.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인력 채널 효과가 나타난 게 이제 금년부터 상당히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룹 차원에서 고객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좀 더 활성화될 거고, 오렌지라이프하고 신한생명이 각각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FC, 젊은 FC, 신한생명은 TM 조직,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되고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영업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금년부터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보험 회계 특성상 금년에 당장 이렇게 크게 재무적으로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요.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IFR 17이 도입이 되면은 저희가 그 통합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고 수준의 그 자본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 도입되면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다는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신한라이프가 손익의 상당 부분 큰 폭의 그 성장이나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룹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CRO 박농건입니다. 자산 건전성과 대손 비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자산 건전성은 저희가 그 우량자산 위주의 비즈니스 지금 추진한 결과 지속적으로 그 건전성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나 자산 건전성 비율, NPL 비율을 보면 계속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대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CFO께서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 충당금 추가 적립 이후에도 한 27bp 정도의 그 대손 비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2019년 이전인 30bp 초중반 정도의 그 대손 비용률을 좀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상에도 그 정도를 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전년 27bp보다는 조금 상향된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영업의 손실 항목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자 상품에 대한 그 판매 기업으로 판매 회사로서 저희가
사적 화해 등에서 손실을 인식했다는 부분이 영업의 손실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1,920억 늘은 걸로 손실로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아까 IFRS 17 도입 시의 보험 영향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뭐 회계 기준이야 뭐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저 답변에서 나갔다시피 저희 두 보험회사 합병한 두 보험회사가 보장성 보험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이 부분을 그 마진으로 환산할 때 저희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타 보험사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본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본이 충분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자본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이런 거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금액 부분을 더 밝히고 싶습니다만 아까 저희 허영택 부사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희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질문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줌에 접속하셔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Hello, this is Mike McDad.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닝스타의 마이클 맥데드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전까지 손을 드신 베트남과 또 다른 그 계열사 같은 경우 신한이 다른 은행보다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10에서 15% 이상의 이런 기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코로나 영향을 또 크게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나? 2022년은 조금 빠를 수도 있겠지만요.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답변에 대한 준비하는 동안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영택 부문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CMO 허영택입니다. 작년에 그 아시다시피 그 베트남 락다운 그다음 일본 국가들의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3억 9,100만 불로 전년 대비 1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미얀마 양곤 지점의 그 환평가 손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출한 또 하나 그 베트남에서 카드 사업이나 이쪽 부분에서도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인식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하면 한 2,500만 불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아마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25% 정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됐을 겁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크게 이머징 국가하고 선진 MMC 점포,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머징 국가들은 대부분 금년 중에는 락다운이 해제가 되든지 이미 이제 해제를 발표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효과들도 더 볼 수 있을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은 저희가 이제 그 GIB 부분에서 몇 년 전부터 GIB 부분에서 진출을 해가지고 IB성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성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못했던 거 포함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전 인오가닉 부분도 좀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환경에 담독 당국의 여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신한의 글로벌이 경쟁이나 경쟁 금융 주주에 비해서도 좀 차별화된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골드만삭스의 박신영 상무입니다. 박 상무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사실 그 웰스 매니지먼트 프로덕트에 대한 적립을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컨서버티브한 스탠스를 가지고서는 부킹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스코프가 있다고 하면은 뭐 시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컨디션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관된 질문이 계속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숫자는 얼마고 이게 뭐 1, 4분기 또는 금년에 내년에 이렇게 스케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저희가 쭉 리뷰를 했을 때 어떤 펀드는 회수가 되는 펀드도 있었고요. 또 어떤 펀드는 진짜 저희가 최대한 작년 말 기준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충당금 쌓고 싶었는데 나오는 보고서로는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못 잡은 경우도 있지만 손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과 스케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뭐 예상 정도는 뭐 한 세후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더 나지 않겠냐. 그것도 기간이 어떤 거는 뭐 이 다툼이 길면 5년까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한 2,000억까지도 날 수 있는 걸로 시장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금액을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이게 어떤 정확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부분은 아닌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2021년 말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적 화해를 하고 또 회수되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손실을 인식되는 금액을 봤을 때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시장과 소통할 수 있겠다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뭐 구체적인 금액, 특히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기, 이 부분은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예, 이걸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줌에서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신한금융그룹의 2021년 연간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실적 발표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